하루 종일 검색어 상위권에 있던 사람 바로 신보라 씨인데요. 개그맨 아닙니다. 덩달아서 김기리 키워드도 굉장히 그 상위에 오르더라고요. 전 남친이잖아요. 예. 현 남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네티즌들의 뭐 심리가 그렇죠. 이렇게 뭔가 좀 같이 떠오르는 거는 동시에 아.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예.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7번으로 된 20대 파릇파릇한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 비례대표가 됐을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들 내부적으로. 예. 제가 뭔데? 그러니까 뭐 스펙이나 어떤 상황들로 보면 사실 시의원급도 안 되는.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 비례대표 7번 당선 안정권에 배치됐단 말이에요. 누구 빼기였냐 이런 논란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비례대표는 의미를 담기 나름이에요. 뭐 여성 과학자 우대하겠다 그러면 비례대표 1번 주고 무슨 청년 우대하겠다 그러면 몇 번 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례대표를 주는데 그 신보라가 길거리 나와가지고 전 기억나거든요. 신보라 기억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권 때 단식도 하고 그랬어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우리 쪽 사람들처럼 막 10며칠 20며칠씩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연금 관련한 뭐 이런 박근혜가 국회에다가 연금 개혁 가자 막 이렇게 내가 억지로 내려보내가지고 그거 막 반대하고 이러는 과정에 단식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뭐 하루 어떤 경우는 막 12시간 단식 예. 그런 데 막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정권 편들던 바로 그런 보수단체들 중에 너무나 이름들이 많고 그래갖고 기억도 안 나는데요. 국정원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받은 관변 단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보수단체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보라 속해 있던 단체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다. 단체 이름이 뭐냐면은 두 개가 있는데 네, 신보라의 단체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청년이 여는 미래 그리고 청년이 만드는 세상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화이트리스트 논란이 일면서 가짜 관제 청년단체의 민낯이 부끄럽다.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트위터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태를 보여주는 느낌이 있는 게 돈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름도 청년이 여는 미래와 청년이 만드는 세상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같은 사람의 기획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부류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네. 그들한테는 희소 아이템인 거예요. 청년들이. 근데 그중에 옛날에 윤주진 이런 사람들 기억나요? 네. 청년인데 생각이 좀 이상해. 청년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보수의 그 노인네들 정당을 막 대변하고 막 그럴.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희귀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젊은 사람 같으면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도 저런 정치하는 정당을 지지할 리가 없는데 가서 거의 친위 조직처럼 길거리에서 우리들이 싸웠듯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물론 숫자로만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눈에 들고 하다가 결국에는 국회의원까지 하게 되니까 그들 내부적으로도 참 국회의원 되기 쉽다. 전희경이나 신보라 같은 부류의 젊은 물론 전희경은 신보라보다는 훨씬 더 나이 좀 먹은 편이지만 그렇게 영입돼가지고 일종의 그들 나름대로 혁신 어떤 상징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신보라가 결국에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던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사실상 대표 역할을 했다. 네. 이 생각나는 일화가 제가 조그만한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어떤 청년들이 생산 의뢰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쩌다 그 당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자기는 우파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사회적 기업이라는 간판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의 논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우파가 돼야 된다. 우파가 되면 이명박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였거든요.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때. 그때 2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들이었는데 우파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어떤 어느 정도 신념이 있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지만 기본적인 논리 구조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파를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좀 암울하던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 그 공천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비례대표 질문 받느냐 예. 논란의 핵심이 뭐예요, 마차님? 그때도 백공천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이 신보라가 그 최공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이 총선에 출마한 최홍재 전 청와대 행정관의 친형인데요. 이 신보라가 이때 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했던 노 모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홍재의 선거 사무장을 일한 사람이 사실은 신보라의 남편인 거죠. 네. 근데 그 최홍재의 형이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참 이런 끈끈한 인맥 좋아해요. 왜 인턴으로만 일해도 강원랜드 같은 데 취직시켜주잖아. 예. 근데 공천관리위원회 동생의 선거사무실의 선거사무장의 부인. 선거사무장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예. 아마 거의 비리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선거사무장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인 거죠. 선거사무장은 가족과 동일한 걸로 예. 인정받잖아요. 예. 그 선거사무장이 유죄로 인정받으면 사실 선거직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선거사무장이 부인이었다. 아, 참.
그래서 이게 당선됐는데 저는 신보라의 지역적인 걸 봅니다. 신보라가 광주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네, 그렇죠. 밝히고 아마도 싶진 아마도. 않습니다. 근데 사실 광주 쪽에서 학교를 나온 친구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주위에 보다 보면 가끔씩 그런 부류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 유형들 정치권에서 뭔가 좀 관심 받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권력 지향적인데 사실 이념적 가치관은 별로 없고 나서라 그러면 정말 잘 나서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관심 받는 걸 중요히 생각하는 일정 관종 딱 그런 과였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스펙도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청년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비례대표 7번에 딱 박아줬던 결국엔 계속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다가 머뭇거리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국정원이 만들어준 국회의원이라 이겁니다. 국정원이 만들어주고 행동대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보답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이 사람이 2014년 8월 달에 새만금 방조제 앞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물을 방류하는데 밀려서 뒤집어져서 이제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선원 3명이 죽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선장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이건 국가 책임이다. 선장이 책임이 아니라 수문을 방류한 국가 책임이다라는 그런 논지를 피니까 이 판사를 규탄하는 규탄 시위를 합니다. 이 신보라가. 그런데 그 규탄 시위하기 5일 전에 박근혜가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의심되는 김영환 수석의 메모에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이게 이제 집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신보라는 국정원 플러스 박근혜의 떨거지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밖에서 움직이기 딱 좋은 행동대장 아니었는가 이렇게 의심이 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목세 비례대표네. 그렇잖아. 아, 그럴 수 있겠네. 실제로요. 자기들 우호적인 단순하게 국가 안보 때문에 어떤 밀어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고 네. 이런 종류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허수아비로 쓰기 위해서 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블랙리스트 말고 화이트리스트도 이렇게 논란이 많잖아요. 그 화이트리스트의 대상이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잖아요. 신보라 씨가. 네. 그런데 이 국정원이 움직이는 방법들을 보면 그 화이트리스트는 자기가 화이트리스트라는 거를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게 주변에서 자기의 인맥이나 자기의 어떤 그 활동 능력, 자기 욕망만큼 주변에서 협조가 된다고 느끼지 내가 국정원이 타겟으로 심어놓은 화이트리스트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된다는 걸 알고 했을까요? 이게 나보다 나이브 하시네. 100% 알죠. 네. 아 그래요? 나이브. 뭔가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할 때 써먹으려면 내가 너의 밥줄이야. 이거를 인식시켜주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밥줄이라고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 나 국정원이니까 믿고 움직여라고. 그럼요,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아 나는 국정원에서 그런 연락이 없어가지고. 야수님에게 나이브 가산점 좀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반성하겠습니다. 신보라 같은 경우는 의원직이 어떻게 날아가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가슴 아파할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봐요. 어차피 승계되는 자리고요. 예, 그렇죠. 승계되는 자리인데다가 그들 입장에서 봐도 너무 과분한 자리에 올라가신 거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보면 되지. 그쪽에 윤주준이나 뭐 이런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길거리 몇 번 나가가지고 조금 몇 년만 2, 3년만 개고생하면 누구나 국회의원 할 수 있어. 국정원이 밀어주면.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신보라는 그냥 소모품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신보라가 왜 저번에 이재명 시장한테 털리는 거 기억나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이런 것보다 확실히 맨날 푸나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태도의 문제. 그 말을 하고 이렇게 이재명 시장하고 이렇게 논점이 붙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니까 아 쟤는 안 되겠구나. 자기 실력 이상으로 야당의 중요한 정치 인사인 이재명 시장을 막 비판하면서 뜨고 싶었던 네. 딱 관종 모습이었는데 논리적으로 제압하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죠. 그 성남시 거주 24세 지급된 청년 배당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SNS상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연인과 데이트, 자전거 구입, 가방 구입, 블루투스 구입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좋은 사회 서비스 하라고 세금으로 내는 건데 사회 서비스에도 좋은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청년을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행정 서비스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청년 배당 상품권 물론 받는 사람이야 좋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니 누가 안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시장님? 내가 하는 무상복지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시지만 이 24살 청년들에게 준 돈
어떻게 보면 25살 청년들에게는 내가 첫 일자리를 갖고 열심히 일해서 본 돈으로 나가는 세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청년층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 서비스를 하느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상복지라고 천명하시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짜 아니죠. 세금으로 내시는 홍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복지라고 하는 이 홍보잔치도 그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좋은 서비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건 명분, 목표, 그거에 대한 달성 효과들이 명확한 사업을 좋은 사회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만약 이게 가장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한다면 실상 우리나라 공무원도 다 필요 없습니다. 세금 다 걷어서 그냥 나눠주는 공무원 몇 분만 있으면 되니까요. 정말 청년들이 꿈꾸고 일하기 위해 고안한 가장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라고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배당 말씀하셨는데요.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사회 서비스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 매칭 서비스든 컨설팅이든 뭐 전담 콜센터 등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좀 머리를 좀 더 써서 고민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신보라 의원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하지요. 제안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청년들의 복지 향상이나 아니면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실제 뭘 했느냐. 과연 청년들이 과연 기성세대보다도 더 나은 옛날로 치면은 그야말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도 괜찮은 그런 세대냐. 우리 신보라 의원님은 의원님 되셨으니까 이미 기득권 사회에 들어오셨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이미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성세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세대, 청년 세대도 이미 우리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상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한 정책들은 실제 뭐 2년 동안에 어디 뭐 취업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뭐 그런 정책들도 해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다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현상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더 나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다 공통적인 잠깐만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성남시는 청년들 위한 정책을 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정부는 서민 증세하고 국가 빚 늘려가면서 복지들 축소해 갔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정부 지원 받지 않고 그 빚 내지 않으면서 세금 아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노인복지, 그다음에 보육복지, 교육복지 이런 거 다 하고 난 마지막 단계에 청년복지로 이거 청년배당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간단하게 저희가 답변해 예산을 주셨죠. 아껴서 네. 예산을 아껴서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4대 강처럼 강연합하고 또는 자원 얘기한다고 마구 그런 논지를 낭비하고 흐리는 또는 답변이시고요. 방위비리처럼 간단하게 쓸데없는데 돈 정리해 쓰고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이 아낀 돈을 국민들한테 우리 세금 내는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그리고 방식이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게 좋은 방식에- 행정 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 말씀 정도로 아까 질문하신 거를 지금 듣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써놓고 순서대로. 그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필 현금을 주는 거냐? 현금을 주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제로 제 도움이 질의 되는 순서, 정책을 제 질의 순서에 원래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 다 아니, 배려하셔서 질문하신 걸 제가 하는 답하는 거니까요. 아까 저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끝에 답변을 드리려고 요구했던 그래요? 건데 제 그럼 질의, 이따가 질의 시간이 하겠습니다. 없어지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같은 나라에 살지만 이런 모양으로 쓰는구나. 깜냥 안 되는 애들이 어느 날 네. 자기는 대단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센 발언하고 막 인터뷰 있을 때마다 인터뷰에 응하고 심지어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꼭 무슨 백분 토론 같은데 한번 좀 나가주고 하면서 그쪽으로 크다가 대표적으로 큰 인물이 신보라, 전희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이들이 비례대표로 국정원 몫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것까지는 정말 나이브하게 봐서 그럴 수 있다고 봐. 꽂아 넣는 거. 원래 비례대표는 꽂아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얘가 여가위하고 환노위 위원도 했어요. 이런 애들이. 그건 당연하죠. 상임위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정당에서 이런 데 넣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성가족 환경노동 쪽으로도 넣냐고.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내가 내린 결론은
선거 사무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1차적인 고리이고 예. 만약에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의도적으로 밀어넣는 케이스였다고 하면 더 복잡하게 얽혀 있겠죠. 근데 그 백이 선거관리위원 중에 한 명이 자기들 몫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나눠먹기 한다고. 예. 칸막이 공천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1번부터 그러니까 당대표 뭐 여기 뭐 해가지고 나눠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게 말이야 면접 서류가 있잖아요. 어느 정당이나 공천할 때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해요. 그 중에서 그 공천 관리위원들이 이걸 본다고. 근데 신보라 공천 관리 서류에는 체크 표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별표 하나 딱. K 또는 뭐 이렇게 별표 하나 딱 국정원 인사, 예. BH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겠지. 국정원의 자금은요 공식적으로 집행하는 자금이 아니잖아. 그러면 뒷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 국정원이 지원해준 자금이라는 게. 예,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써먹는 일종의 블랙 요원인 거예요. 음, 뭐가 달라? 그렇죠. 예. 이쪽에 블랙 요원 역할을 공식적으로 해놓고 있었던 거야. 얘를 국회까지 집어넣으려고 이력서에 체크 표시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블랙 요원의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사실 딱 매치가 잘 안 되네요. 보통 블랙 요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이 똑똑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남자 여자 이런 걸로 영화에 그려지잖아요. 그만해. 예. 그런 사람들은 보통 화이트 요원이에요. 정보국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화이트 요원들이고요. 왜 이 나라는 블랙과 화이트를 이렇게 좋아하죠? 확실히 그 최민희 의원이 그런 말을 할 만해요. 보수의 민낯이라고나 할까. 예. 막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국회의원이 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데는 좀 100% 동의하는 사람이지만 그것도 지역구도 아니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한 어떤 일가를 이루거나 사회적 굉장한 의미가 있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네. 것도 아니고 그 뭐 아스팔트 청년단체라는 게 뭐예요.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좀 굴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어떤 일부는 국정원을 이슈로 해가지고 댓글 작업하면서 온라인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시위하는 건 다 진보 좌파들이야. 그래서 동원된 게 어버이연합부터 시작해서 한데 어버이연합들만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니 뽀대가 안 나. 그래서 청년들도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지지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지. 거기에 동원돼가지고 얼굴마다 비슷하게 역할하던 친구가 어느 날 별표 체크 네. 표시돼서 국회에 입성한 사건 아니에요. 예.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그 예전에 우리 80년대에 보면 뿌락치라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뿌락치라고 학생운동권에 숨어 들어와 가지고 예. 경찰이나 국정원에 정보 제공하고 안에서 와해 공작하고 하던 뿌락치 애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 계열로 정치의 길을 밟아가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쪽 아주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이게. 신보라 이야기였고요. 국회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단체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청년이 여는 미래 그리고 청년이 만드는 세상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화이트리스트 논란이 일면서 가짜 관제 청년단체의 민낯이 부끄럽다.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트위터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태를 보여주는 느낌이 있는 게 돈 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름도 청년이 여는 미래와 청년이 만드는 세상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같은 사람의 기획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부류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예. 그들한테는 희소 아이템인 거예요, 청년들이. 근데 그 중에 옛날에 윤주진 이런 사람들 기억나요? 네. 청년인데 생각이 좀 이상해. 청년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보수의 그 노인네들 정당을 막 대변하고 막 그럴.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희귀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젊은 사람 같으면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도 저런 정치하는 정당을 지지할 리가 없는데 가서 거의 친위 조직처럼 길거리에서 우리들이 싸웠듯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물론 숫자로만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눈에 들고 하다가 결국에는 국회의원까지 하게 되니까 그들 내부적으로도 참 국회의원 되기 쉽다. 전희경이나 신보라 같은 부류의 젊은, 물론 전희경은 신보라보다는 훨씬 더 나이 좀 먹은 편이지만 그렇게 영입돼가지고 일종의 그들 나름대로 혁신 어떤 상징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신보라가 결국에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던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사실상 대표 역할을 했다. 네. 이 생각나는 일화가 제가 조그만한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해서 거의 비리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선거 사무장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인 거죠. 선거 사무장은 가족과 동일한 걸로 예. 인정받잖아요. 예. 그 선거 사무장이 유죄로 인정받으면 사실 선거직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선거 사무장이 부인이었다. 참. 그래서 이게 당선됐는데 저는 신보라의 지역적인 걸 봅니다. 신보라가 광주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네, 그렇죠. 밝히고 싶진 아마도. 않습니다. 근데 사실 광주 쪽에서 학교를 나온 친구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주위에 보다 보면 가끔씩 그런 부류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 유형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뭔가 좀 관심 받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권력 지향적인데 사실 이념적 가치관은 별로 없고 나서라 그러면 정말 잘 나서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관심 받는 걸 중요히 생각하는 일정 관종 딱 그런 과였는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스펙도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청년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비례대표 7번에 딱 박아줬던 결국엔 계속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다가 머뭇거리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국정원이 만들어준 국회의원이라 이겁니다. 국정원이 만들어주고 행동대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보답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이 사람이 2014년 8월 달에 새만금 방조제 앞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물을 방류하는데 밀려서 뒤집어져서 이제 사망 사고가 일어납니다. 선원 3명이 죽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선장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이건 국가 책임이다. 선장이 책임이 아니라 수문을 방류한 국가 책임이다라는 그런 논지를 피니까 이 판사를 규탄하는 규탄 시위를 합니다. 이 신보라가. 그런데 그 규탄 시위하기 5일 전에 박근혜가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의심되는 김영환 수석의 메모에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이게 이제 집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신보라는 국정원 플러스 박근혜의 떨거지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밖에서 움직이기 딱 좋은 행동대장 아니었는가 이렇게 의심이 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목세 비례대표네. 그렇잖아.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요, 자기들 우호적인 단순하게 국가 안보 때문에 어떤 밀어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고 네. 이런 종류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허수아비로 쓰기 위해서 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블랙리스트 말고 화이트리스트도 이렇게 논란이 많잖아요. 그 화이트리스트의 대상이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잖아요. 신보라 씨가. 네. 그런데 이 국정원이 움직이는 방법들을 보면 그 화이트리스트는 자기가 화이트리스트라는 거를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게 주변에서 자기의 인맥이나 자기의 어떤 그 활동 능력, 자기 욕망만큼 주변에서 협조가 된다고 느끼지 내가 국정원이 타겟으로 심어놓은 화이트리스트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된다는 걸 알고 했을까요? 이게 나보다 나이브 하시네. 100% 알죠. 네. 아 그래요? 나이브. 뭔가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할 때 써먹으려면 내가 너의 하루 종일 검색어 상위권에 있던 사람 바로 신보라 씨인데요. 개그맨 아닙니다. 덩달아서 김기리 키워드도 굉장히 그 상위에 오르더라고요. 전 남친이잖아요. 예. 현 남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네티즌들의 뭐 심리가 그렇죠. 이게 뭔가 좀 같이 떠오르는 거는 동시에 아.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예.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7번으로 된 20대 파릇파릇한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 비례대표가 됐을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들 내부적으로. 예. 제가 뭔데? 그러니까 뭐 스펙이나 어떤 상황들로 보면 사실 시의원급도 안 되는.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 비례대표 7번 당선 안정권에 배치됐단 말이에요. 누구 빼기였냐 이런 논란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비례대표는 의미를 담기 나름이에요. 뭐 여성 과학자 우대하겠다 그러면 비례대표 1번 주고 무슨 청년 우대하겠다 그러면 몇 번 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례대표를 주는데 그 신보라가 길거리 나와가지고 전 기억나거든요. 신보라 기억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권 때 단식도 하고 그랬어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우리 쪽 사람들처럼 막 10며칠 20며칠씩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연금 관련한 뭐 이런 박근혜가 국회에다가 연금 개혁 가자 막 이렇게 내가 억지로 내려보내가지고 그거 막 반대하고 이러는 과정에 단식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뭐 하루 어떤 경우는 막 12시간 단식 예. 그런 데 막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정권 편들던 바로 그런 보수단체들 중에 너무나 이름들이 많고 그래갖고 기억도 안 나는데요. 국정원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받은 관변 단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보수 단체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보라 속해 있던 단체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다. 단체 이름이 뭐냐면은 두 개가 있는데 네, 신보라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어떤 청년들이 생산 의뢰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쩌다 그 당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자기는 우파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사회적 기업이라는 간판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의 논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우파가 돼야 된다. 우파가 되면 이명박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였거든요.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때. 그때 2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들이었는데 우파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어떤 어느 정도 신념이 있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지만 기본적인 논리 구조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파를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좀 암울하던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 그 공천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비례대표 질문 받느냐 예. 논란인데 핵심이 뭐예요, 마차님? 그때도 백공천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이 신보라가 그 최공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이 총선에 출마한 최홍재 전 청와대 행정관의 친형인데요. 이 신보라가 이때 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했던 노 모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홍재의 선거 사무장으로 일한 사람이 사실은 신보라의 남편인 거죠. 네. 근데 그 최홍재의 형이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참 이런 끈끈한 인맥 좋아요. 왜 인턴으로만 일해도 강원랜드 같은 데 취직시켜주잖아. 예. 근데 공천관리위원회 동생의 선거사무실의 선거사무장의 부인. 선거사무장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예. 아마